안녕하세요. 이번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요, 조선 후기 가사의 대표작 누항사가 되겠습니다. 네, 노기의 박일로 선생이 지은 작품인데요. 임진왜란에 출전했다가 죽을 고생 해가지고서는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인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자기 집 노비도 자신을 주인 취급을 안 하고, 동네 사람들, 중인들마저도 자신을 양반 취급 안 해주는 그런 아주 사나운 인심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뭐랄까요, 착잡함을 느끼고, 그리고서는 농사 다 때려치우고 유교윤리, 그쵸? 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를 지키고, 친구들과 신의를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연 속에서 살겠다라는 식으로 신세한탄을 하는, 좀 자조적인 노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교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링크 걸어 드렸고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항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해제, 작자는 박일로, 갈래는 가사, 성격은 전원적이고 사색적이고, 운율은 3, 4조, 아직 3, 4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임진왜란 바로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이 3, 4조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4, 4조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버리죠. 사음보 연속체는 계속 가는 거고요. 표현, 대꾸법이라든가 서리법이라든가 과장법, 열거법 등등등등 사용됐습니다. 문체는 가사체고 운문체고. 제재, 빈이무원. 이 빈이무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옆에다 적어두세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난은 원망하지 않는 거죠. 네. 원망한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직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성공의 가능성도 높고, 그쵸? 이렇게 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실제로 농사 짓는 거 아니면 남의 땅 뺏어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쵸? 특별한 일이 없잖아. 가난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빈이무원의 삶을 제재로 하고 있다. 연대는 조선 광해군 3년 했습니다. 주제, 자연을 벗삼아 빈이무원하는 선비들의 고절, 높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삶과 현실의 부조화. 뜻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살게끔 놔두질 않는 거지. 누항에 묻혀서 안빈낙도하며 충효, 우애, 신의를 나누는 삶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안회의 고사와 연결되는 거죠. 단표, 단사표음, 일단사, 일표음, 누항, 이래가지고, 단사표음이라고도 하고, 그래, 누항이라는, 누추한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누추한 집에 묻혀서 안빈낙도하며 충효, 우애, 신의를 나누는 삶의 추구. 특징, 임진왜란 이후에 당면한 작가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두 번째, 사대부와 농민, 양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그리고 있다, 이랬습니다. 농사를 짓자니 농사법도 잘 모르고, 농사 짓는 도구도 만만치 않고, 결정적으로 소도 없고, 소가 그 당시에 트랙터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사대부 노릇을 하자니, 이건 벼슬도 그만두고 지금, 그쵸? 수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역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고향에서 농사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박일로 이 사람이요, 오성과 한음이라고 해가지고서 옛날 전래 동화에 나오면 양반 악동들 해가지고서는 동네에서 말썽만 주로 피우고 돌아다니던 말썽도 그냥 애교 있는 말썽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름 날렸던 오성. 오성은
이항복인가 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 그 오선과 한음 했을 때 한음은 이덕형이라는 양반인데, 그 이덕형이라는 양반이랑 이 박인로랑 또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덕형이 잠깐 놀러 왔다가 한음 이덕형이 놀러 왔다가 자네 어떻게 사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간 뒤에 거기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가로 지어진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화가. 네. 자 읽어보시고요. 자, 본문 연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단계로 나뉘긴 하는데 서사, 본사, 결사가 이제 기본 틀이죠. 가사에 서사 생애죠 이랬습니다. 기륭, 화북, 즉 운수가 길하든지 흉하든지 화가 오든지 복이 오든지 하늘에 맡기고 안빈, 가난함의 편안함을 느끼는 걸 안빈이라고 합니다. 안빈 일념으로 살고 싶은 심정 이랬습니다. 자, 본문 읽어나가도록 하지요. 어리고 우활알산, 어리고는 당연히 어리석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우활알산, 우활, 여기 우활하다는 이야기는요 세상 물정에 어둡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가 적어두세요.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 이 내 나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 레벨이다 이런 얘기지. 지금 끝판왕이야. 어리석고 우활한 것에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구나. 길흉 화복을 하늘께 붙여두고 길이든 흉이든 화든 복이든 다 하늘에게 맡겨두고,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운명론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쵸? 네, 적어두세요. 운명론적 사고. 네. 운명론적 사고. 기륭 화복을 하늘께 붙여두고 누항 깊은 곳에 누추한 거리. 원래 이 항자가 거리 항자예요. 그래서 왜 한간에 떠도는 소문 이런 말 쓰잖아 우리, 그지? 예. 그래요. 그래, 거리 항자인데 여기서는 누추한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주고, 자, 초막, 초가집이죠. 초가, 초당, 초려, 초옥, 띠풀 모자를 써서 모옥이라고도 하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초가집 표현이 있습니다.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 우석에, 풍조는 바람 풍자잖아. 바람 부는 아침, 아침조자. 우석, 비 오는 저녁날에 썩은 짚이 섭이 되어, 썩은 짚, 썩은 지푸라기를 섭이 되야, 즉 땔감으로 삼아서, 이런 말이거든요. 네. 옛날엔 그래요. 다 나무들을 떼니까 연료로, 그쵸? 그러니까 나무가 귀했다고. 왜? 너도 나도 조그만 나무 토막이라도 보이면 그냥 주워서 자기 아궁에다가 집어넣고 불 뗀단 말이야. 예. 지푸라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저러 찾아봐도 지금 없는데, 그래요. 바람 부는 아침 뭐가 흩날려서 가보니까 뭐야? 비에 다 젖은 지푸라기야. 그거라도 불을 피워보자 해가지고 갖고 와서 불 피웠더니 젖은 거라 잘 타나? 안 타지. 연기만 죽어라 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 뒤에 표현이 연달아 붙은 겁니다. 어쨌든 바람 부는 아침 비 오는 저녁에 썩은 지푸라기로 땔감을 삼아서 서홉밥, 한 홉이면 요만큼 되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그 정도의 밥, 닷홉죽에, 그러니까 밥으로 치면 세 홉 정도, 물 넣고 쭉쭉 끓여가지고서는 이제 푹푹 끓이면 이제 닷홉 정도 죽에,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음식 만드는데도,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서홉밥 닷홉죽 해서 세 홉의 밥과 다섯 홉의 죽, 뭐뭐한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안에다가는 보잘것없는 요렇게 적어주시고요. 보잘것없는 음식 또는 넉넉지 못한 생활 형편, 요렇게. 두 번째는 넉넉지 못한, 못까지만 쓰시면 되나? 그렇구나. 넉넉지 못한 생활 형편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근데 먹을 것도 보잘것없는데 연기만 죽어라. 왜? 썩은 지푸라기, 그것도 젖은 지푸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기만 죽어라 나는 거지.
어렸을 때 불장난이라도 좀 해본 양반들이면 이런 거 금방 이해할 텐데 요새 학생들은 불장난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죠. 그쵸?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저기 동네에서 공터에서 좀 쌀쌀하다 뭐 이러면 그냥 애들 모여가지고서는 이내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붙이 네, 하여간 그래요. 약간 젖은 물건들 가져오면은 연기만 죽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설대인 어설프게 데핀 숭늉으로 빈 배만 속일 뿐이로다. 허기만 살짝 가시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그걸로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많지가 않잖아. 거기다가 그런 거 해가지고 죽이든 밥이든 만들면 지어내면 어른이 먹나? 애들부터 먹여야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래 너네 먹어라 하고선 이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대충 물 부어가지고 씻은 다음에 그냥 물만 마시는 거지. 설대인 숭늉으로 빈 배만 속일 뿐이로구나. 자, 거기도 괄호가 3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궁핍한 삶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궁핍한 삶 적어주시고 두 번째 괄호에다가 뭘 쓸까? 어떠어떠한 것을 어떠어떠함 있게 제시했다. 그래, 가난한 모습을 두 번째 괄호 안에다가는 가난한 모습을 어떻게 사실감 있게 그렇죠. 사실감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감 있게 제시해 주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 첫 장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 계속 두 번째 장 갑니다. 생애가 자, 우리 고전에서 생애는요 일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생활입니다. 네.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그 사람 생애가 어땠어? 하면은 전체 살아온 일생을 얘기하잖아. 고전에서는 주로 먹고 사는 생활로 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생애가 이러하다 한들 하면 내가 생활이 이렇다고 한들 네. 근데 거기 이러하다까지만 써놓고 한들은 뺐죠. 네, 요것도 양보적인 의미로 네, 뭐뭐 하더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문맥이 통합니다. 네. 내 생활이 이러하다고 한들 장부의 뜻을 내가 장부로서 가지고 있던 뜻 떳떳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하는 뜻을 버릴 쏜가 옮길런가 이런 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못 옮긴다는 이야기죠. 서리법 안빈 일념을 가난함에도 편안함을 느끼는 안빈 일념 그래, 한 가지 생각을 한결같은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자, 안빈 일념 옆에 또 빈칸이 있네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거야. 자, 여기다 씁시다.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에서도 편안함까지만 적으면 되겠죠?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편안까지만 적으면 되겠구나. 편안. 그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려는 한결같은 마음이다. 수의로 의가 이게 옳을 의자 마땅할 의자죠. 그래서 옳은 일을 쫓으며 살려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근데 그 구절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보면 본문 구절 바로 아래쪽에 보면 또 괄호가 4개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괄호는 조금 이따 쓰고 일단 수의로 했을 때 수의할 때 의가 옳을 의자라며요. 그래서 거기 수의로 할 때 뭐를 좇으며 옳은 일을 좇으며 해가지고 옳은 일 한번 적어주시고요. 옳은 일을 쫓으며 살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저하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그 2줄짜리 화살표 총정리를 해보면 그 구절 전체 의미죠. 안빈낙도라고 하는 그 신념과 안빈낙도 첫 번째 관에다 안빈낙도 적어주시고요. 그 신념과 그 다음 생활 자체는 가난함이란 말이야. 안빈낙도의 신념과 가난함 사이에서 오는 뭐다? 괴리가 엇갈려 놓는 거죠. 네. 그 다음 스스로의 탄식 자탄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서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옳은 일을 그 쫓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내 앞길을 가로막는구나, 그렇게 살게끔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본사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본사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요. 보세요. 본사 1. 회억 병과 했습니다. 회억은 돌이켜 생각한다. 돌회자 기억하다 할 때 그 기억할 억자죠. 그다음 병과는 이제 전쟁을 말하는 거죠. 의병으로 전쟁에 임하여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일을 회상을 합니다.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자, 가을은 보통 풍요로운 계절 아닙니까? 추수를 해대서 말이지요. 그쵸? 그런데 이 집안은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별로 없어. 전쟁 끝나고 나서 농지가 전체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왜? 7년 동안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그 지력을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지. 엉망진창 됐으니 농사 지을 것도 별로 없었고. 가을이 부족거든. 그래요. 남들은 풍요의 계절이라고 해서 예전 같았으면 풍년으로 그나마 먹을 것 좀 챙겨가면서 살았을 텐데 올 가을은 그것도 없구나. 이 가을에도 부족한데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우리 어떻게 사냐 이거지. 가뜩이나 보릿고개 넘어올 텐데,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여유가 있겠으며. 내 주머니 달랑 내 몸에 달린 그 주머니도 비었거든. 뭔가를 오랫동안 저장해 두기 위해서 병조림 같은 거라는 병에다 담아놓는데 내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 병에 뭐 있겠어, 이런 얘기죠. 가진 것이 없어서 작은 주머니조차 채워놓을 것이 없는데 큰 병에 뭘 저장해 둔 것이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라. 앞만 봐도 가난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기한이 절실하다. 기 배고플 기자, 그리고 기야선상에서 헤맨다, 뭐 이런 표현 써요. 기, 그쵸? 예. 한자는 이제 찰 한자고요. 그래서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 몸에 사무치게 절실하다 하더라도, 자, 여기도 지금 양보절로 읽어야 돼요. 그쵸? 절신하다 한들 일단심, 한결같은 마음, 충성심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 잊을 수 없다. 우탁, 아이고 한 줄 띄어먹었다. 분의 망신하야. 분의, 의에 분발하여. 망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어야 말년 여겨. 내가 외놈들을 꼭 몇 놈이라도 죽이고 나도 따라서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탁, 우랑에. 우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그 왜 그 에코백처럼 그 만든 그 전대를 말하는 거고요. 망태도 마찬가지고요. 우탁, 우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현대식 군대는 이제 맨 몸만 가면 군복이고 뭐고 군 장비고 전부 다 이제 군에서 주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 자기 몸 지킬 거 무기까지도 전부 다 자기가 챙겨가야 되는 거야. 가뜩이나 또 의병이잖아. 의병, 그쵸? 예. 우탁우랑에 줌줌이 다 모아놓고 병과 오제에. 병자는 병사들 할 때 그 병, 쫄병, 그쵸? 군사병자고. 그 다음 과자는 이게 창과자예요. 그래서 대유법적으로 그 전쟁을 말하는 거죠. 병정과 창 옆에다 적어보세요. 대유법. 그리고 역시 그것은 옆에서 화살표 했으니까 땡땡을 했습니다. 땡땡, 화살표, 땡땡. 전쟁을 의미한다. 대유는 대표에서 비유하는 거죠. 즉 병사들과 창이 전쟁 전체를 갖다 대표하는 거예요. 네. 오제에 5년 동안 감 사심을 가져 있어. 감히 죽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 이 시신들을 밟고 서펼, 피가 냇물이 되어서 흐르는 그 서펼, 그래요. 피를 건너서 몇백 전을 지내었는고. 몇백 전이래.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내었는고. 자, 그러면 거기 두 줄을 갖다 다 묶어가지고 병과서부터 시작해서 지내온고까지 묶어놨죠.
임진왜란에 참전한 우국충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안에다가 임진왜란 적어주시고, 두 번째 괄호 안에다가는 충절. 네. 아유, 출자가 아니지, 충이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됐죠? 네. 다음 또 넘어갑니다. 3쪽을 가시면, 자, 본사 두 번째. 이제 농사를 슬슬 지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네. 갑니다. 군경가색 일어났네요. 전란 후에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지만 소가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소는 그 당시에 트랙터였어요. 그죠? 네. 논 갈 때, 밭 갈 때 다 쓰고요. 쟁기질을 할 때. 그래. 일신이 내 한 몸이 여가가 있어서 일가를, 우리 집안 한 집안을 돌아볼 수 있었겠느냐? 없었다 이거죠. 서리법. 일로 장수는, 이 숫자가 수염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염 긴 한 노비 녀석은 늙은 조이겠죠. 노주분을 잊었거든. 지가 노비고 내가 주인인데 그 분수를 잊어버렸어. 내 말을 안 들어.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거든. 고여 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고, 나에게 알린다. 여, 나였자, 알릴 고자. 그래서 고여 충급, 봄이 왔다고 나에게 언제 알려주리.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사이 생각하리. 나에게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인심이 바뀌게 된 게 결국 양반들이 양반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서는 나라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서민들이 양반 알기를 이제 우습게 알게 되는 거야. 알아서 뭐 지네가 뭐 그렇게 잘난 놈들이 지네가 알아서 뭐 농사를 지어 먹든지 말든지 노비조차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거 지금 우리 뭐 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고서는 이제 알려줬겠지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봄이 왔다?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된다? 나는 농사를 지을 줄 모른다 또는 지을 줄 안다고 하더라도 초보다. 그래서 노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노비가 잘 안 가르쳐주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경당 문노인들, 즉 경, 농사 짓는 것, 경작하는 것, 당연히 문노, 노비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눌더려 물을 넘고 누구더러 물어보겠느냐. 군경 가색이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이 박일로 선생의 그 가사들이 조선 전기에 그 화려한 수사법을 갖다 자랑하던, 그것도 우리말 구사를 효과적으로 했던 정철보다는 상당히 그 뭡니까 예술성 자체가 좀 떨어지긴 해요. 이렇게 지금 한자들만 잔뜩 써놔가지고 의미가 잘 안 통할 수도 있거든. 한자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고전적이긴 한데 조금 수법 자체가 졸렬하다고 할까요? 그걸 갖다 이제 고졸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좀 떨어집니다, 수준은. 네. 문학적인 예술성은 좀 떨어진다. 군경가색이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와 농상경홍을, 이거 그 밑에 보면은 그 고사를 갖다가 인용을 해놨어요. 인물과 관련된 고사인데 전부 다 밭에서 농사짓다, 논에서 농사짓다, 발탁돼가지고서는 높은 벼슬까지, 재산까지 됐던 양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건만은 아무리 갈고자고 한들, 즉 내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해야 되는데 소가 있어야 알지 어느 소로 갈로 성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본사 3 갑니다. 군가심력, 가난한 집에 고민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죠. 옆에 해설 보면 가뭄에 언뜻 내리는 비를 보고 밭을 가려고 소를 빌리러 간다. 이거는 줄거리고요. 네. 군가심력 한마디로 집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기 태심하야, 한자는 이제 가뭄 한자입니다.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하야 시절이 다 늦었는데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씨 뿌리는 것도 그렇고 목 키우는 것도 그렇고 다 늦어져 버렸어. 그래서 시절이 다 늦은제 서주 서쪽에 밭두둑 또는 논두둑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열비는 지나가는 비, 잠깐 소나기라도 한번 쫙 쏟아붓고 갔나 보죠. 잠깐 갠 열비에 도상무원수를 길 위에 움푹움푹 파인 곳에 보니까 물이 고여 있다는 얘기지. 가뭄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물도 손으로 떠가지고 자기 논에다 옮겨놓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들의 정성이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큰 양수기 가지고 막 쫙쫙 뿌려대지만 그 당시엔 어디 그랬나. 하늘에서 비 안 내려주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냥 속 터지는 거지. 자, 도상무원수, 근원을 알 수 없는 물을 반만간 대두고 자기 논에다가 조금씩 갖다 대두고, 그 다음 소한적 주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전부터 소가 없으니까 대놓고 1년에 한두 번씩 소를 빌려서 놈도 갈고 밭도 갈고 하던 중인 계급의 누군가가 있었나봐. 네. 근데 이때도 인사치레로 저 올해도 소 한번 빌려드릴게요 라고서는 쓱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주더란 얘기지. 거기 지금 엉성이 이런 말 써놓은 걸 봐서 그렇지. 소 한번 빌려드릴게요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씀. 친절하라 너긴 집에. 아이고 친절해라 하고서 생각한 집에 달 없는 황혼에, 달도 없는 황혼에, 달이 없으면 깜깜하잖아. 왜 달도 없는 황혼에 갔을까? 이유 쪽팔리잖아. 그치? 해마다 이렇게 소나 빌리러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죠? 그것도 중인네 집으로. 그지? 그래서 밤에 가는 거야. 아무도 못 보게끔 말이죠. 허위 달아가서 다음 장. 굳이 굳게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록 하온 후에 이랬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양반들이 남의 집 가가지고서는 사람 부를 때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하인을 갖다 불러대잖아. 네. 그럼 이제 하인을 니신지 그럼 이제 용건을 얘기하고 안에 들어가 그렇게 전하여라 하면은 뚜루룩 가가지고 또 전해주고 뚜루룩 와가지고 또 대답을 해주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소를 빌리러 가는 상황이야. 창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라고 소리를 못 질러. 왜? 그 소리 지르는 순간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저 양반 또 소 빌리러 가네 소문 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큰 기침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기척만 내는 거죠.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록 오래토록 하온 후에. 그래서 거기 두 줄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놨어요? 굳이 닫은 문 밖에서부터 양구토록 하온 후에. 첫 번째 괄호 안에다가 뭐 쓰면 좋겠니? 체면 적어주세요.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이다. 그리고 반기지 않는 소주인의 모습이다. 왜? 인기척 한 방에 딱 오셨습니까? 하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큰 기침을 헛기침을 하는데 안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반기지 않는 소주인도 같이 적어드렸어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예요. 어와 기니신고. 집주인이 물어봤겠지. 그랬더만 이 화자가 염치없난 내 없노라 내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뭐라 그래? 아니 초경도 거인데 초경은 저녁 8시쯤이거든요. 아니 초경도 거의 다 됐는데 기 어찌 와 계신거? 지가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일부러 말 삥삥 돌리면서 모욕을 주려고 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소 없는 군가에 해안마나 왔삼노라. 여기까지는 이제 화자의 대화죠. 연년에 해마다 이러하기 즉 소 빌리러 오기 구차한 줄 알긴 하지만은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 이런저런 근심이 많아서 왔네요. 빌려달라는 소리죠. 그랬더니 예전 같았으면 어이 그러시죠 뭐 내일 식전에 오셔서 저기 외양간에 있으니까 몰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 제가 뭐라다 드릴값이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바뀌었어. 뒤에 보세요. 본사 4 이민수모 이웃사람에게 수모를 겪는다.
좀 모욕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직도 하다마는, 자, 공한이나 값이나, 즉 내가 공짜로 빌려드리든 값을 쳐서 받고 빌려드리든 빌려드림 직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제3자야. 건넌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를, 수기치는 숫광 장기를 말하는 거죠. 옥지읍게 옥 같은 기름이 짜글짜글 흐르게 구워내고 맛있겠다. 간익은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든. 삼해주 정성 들여 빚은 아주 좋은 술이에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삼해주 맨 끄트머리에 괄호 안에 있네. 정성 들여 빚은 술, 이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정성 들여 빚은 술로 자기를 대접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물안궁, 그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하겠어? 그렇지. 아니, 저쪽 집 사람은 소빌리로 이런 것도 가져오던데 어르신은 맨입으로 줬어? 이거지 한마디로, 그치? 예. 간익은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의안이 갚을런고. 그래서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했거든요. 시략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참 이러쿵저러쿵 사설이 어려워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다 저렇다. 짠! 여기까지 듣고 그 양반이, 즉 박일로 이 양반 화자가 띵 깨달음을 얻은 거야. 현타가 왔죠. 아, 인심이 바뀌었구나.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빌려주더니만 올해부터는 대가를 바란다 이거지. 참, 내가 인간 사회를 헛살았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탄식을 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실위 그러하면 혈마 의할꼬 설마 의할꼬. 자, 여기서부터 또 다음 짝 넘어갑니다. 헌멍덕 숙이 쓰고 칙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그래요. 헌멍덕 숙여 쓰고 칙없는 집신. 칙없는 집신이란 얘기는, 집신도 원래 신으면 이제 뒤축까지 딱 올려가지고서는 깡총하니 신고 다니잖아. 근데 이거 오래 신으면 뒤축이 달아 빠져가지고 슬리퍼처럼 된다니까 그거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칙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적은 형용의 개만지질 뿐이로구나. 디디딩. 자, 그러면 헌멍덕 숙이 쓰고서부터 지칠 뿐이로다까지 공색하고 초라한 화자의 모습,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공색하고 초라한 까지만 쓰면 되나? 네, 그럼 초라까지만 쓰면 되는구나. 궁색하고 초라한 화자의 모습. 네. 앞에서 우리가 사대부로서도 모양이 빠지고, 왜? 위세가 저 지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사대부의 지위는 뭐야? 그 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에헴 하면은 어이구 어르신 하면서 이제 뭐야? 고개를 다 숙여야 되는데 이제는 인심이 바뀌어가지고 고개 숙이지도 않고, 또 농민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많이 갖든가 재산이라도 있든가, 그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대부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렸지, 농민으로서 재산도 다 없어졌지. 영 엉망진창 인생이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뒤로 가서 계속 갑니다. 네. 본사 5 종조 주창 이랬습니다. 종조까지는 아침이 되도록 주창. 슬프다 이거죠. 네. 집으로 돌아와서 매정한 세태를 한탄하고 밭갈기, 농사짓기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와실에 들어간들. 여기서 와실할 때 와자가 이게 달팽이 와자예요. 소용돌이를 와류 이러잖아, 그지? 달팽이 집, 즉 작고 초라한 집을 말하는 거죠. 적어보세요. 작고 초라한 집, 괄호 안에다가.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북창을 비겨 앉아. 북쪽 창문을 비스듬히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저 뻐꾸기 소쩍새는 이내 하늘 돕는구나. 밤새 꾹꾹 꾹꾹 하고 울어대니까. 네. 원래는 그게 짝짓기 하기 위해서 짝을 찾는 소리인데
그 봄 밤에 그 소리를 갖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왠지 부슬퍼지죠. 네, 구성지게 됐습니다. 자, 하강. 네,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한을 돕는구나. 종조 추창하야 아침이 다될 때까지 슬퍼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저 들판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부르는 농가도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즐기는 농가도 흥없어 들리나다. 세정 모른 한숨은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군요. 아까운 저 소비는 쟁기는데 벽보님도 좋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갈았다는 얘기죠. 소만 일단 생기면 논이든 밭이든 다 갈아 엎으려고 잘 갈아놨는데 다 쓸데가 없다 이거지. 소가 없으니까. 가시 엉킨 묵은 박도 용이케 갈련만한 쉽게 갈겠지만은 이제 다 쓸데없다.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춘경도 거의 거다 후리쳐 던져두자. 에이씨, 봄농사 다 때려쳐버리자 이 소리야. 거의 다 지나갔다. 내팽개쳐 던져두자. 자, 6쪽으로 갑니다. 본사 6 여섯 번째 천피기욱했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이제 살면서 저절로 늙어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구절이에요. 강호한 꿈을, 여기서 강호도 이제 대유법적으로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네, 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평소에 자연을 버타여 사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구복이 위루하여 먹고 사는 것이 거리낌이 되어서, 이 구복도 대유법입니다. 자, 거기 빈칸에다 대유 해놓고 땡땡, 현실이죠. 먹고 사는 현실. 네, 대유법 현실 적어두시고, 천피기욱컨대 자, 녹죽도 하더하시자. 자, 천피기욱하는 것은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는데 녹죽도 많기도 많구나.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교양 있는 선비들아. 이 교양 있는 선비들을 그냥 말 그대로 선비들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대나무들을 갖다가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거래요. 네, 유비군자들아. 왜? 대나무는 곧게 쫙 자라면서 푸른색도 겨울에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그런 얘기죠.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주라. 자, 낚싯대. 자, 요것도 대유법입니다. 자, 대유법도 적어주시면서, 대유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죠. 그죠? 대유법. 그럼 여기서 낙대는 뭐를 의미할 것이냐 하는 것.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말하는 것.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요렇게 적어두시고요. 네.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네. 낚싯대 하나 빌려주라. 그러면 노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여기서 절로절로 하는 말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 이런 뜻이 됩니다.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야. 무심한, 이 무심은 아무 생각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또 마음 없는, 이건 말이 안 돼. 세속적 욕심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심 적어보세요. 세속적 욕심 없는. 백구야, 강아지가 아닙니다. 흰 갈매기 구자입니다. 이거 갈매기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무슨 말이야? 네가 오라고 하면 내가 가고,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가겠느냐? 내 뜻대로 다 가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툴이 없을산 다음은 인가 여기노라.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 자연뿐인가 여기노라. 자, 이제 마지막 결사 안빈낙도로 갑니다. 네, 무상한 이 몸에,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지취, 의지와 취향이 있으리만한, 있겠느냐마는 두세 일엉 반 논을 다 묵혀서 던져두고, 있으면 즉 먹을 게 있으면 죽 끓여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자, 여기서
괄호 나왔네요. 안빈낙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빈낙도. 안빈은 가난함 속에 편안함을 느끼고, 낙도 하는 것은 뭐예요? 도를 즐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보세요. 네, 옆에다가 가난함에 편안함을 느끼고 도를 즐김, 이렇게. 네.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 내가 먹을 게 있으면 죽 끓여 먹고 없으면 굶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말렸으랴. 이랬습니다. 그 다음, 내 빈천 스리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붙어있던 빈천, 가난하고 천한 거, 내가 싫다고 여겨가지고, 야 오지마, 절로 가, 내 몸에서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을 핸다고 그놈이 물러가겠으며 안 물러간다 이거지. 또 남들이 지니고 있는 북이, 남의 북이 불리 여겨,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친다고, 야 일로 와라, 야 북이야 거기만 있지 말고 일로 좀 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놈이 오겠느냐 이거지. 이해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내 빈천 싫다고 여겨서 물리치려고 한들 그놈이 물러가겠으며, 남들이 지니고 있는 북이 부럽게 여겨서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해도 나에게 오겠느냐. 그럼 여기서 그 두 구절 다 합해서 뭐라고 할까요? 가난을 물리칠 수 없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역시 요 운명론적 사고 적어주시고, 예. 그 다음 마지막 장이네요. 7쪽.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정리가 되네. 이것도 운명론적 사고죠. 그죠? 계속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팔자지 뭐. 그지? 이렇게.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바로 밑에 두 줄짜리 화살표에다가 운명론적 사고 적어주시고, 그 밑에 인간은요. 고전에서 인간은요. 휴먼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가다 휴먼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월드의 뜻이에요. 월드. 즉 인간 세계. 원래 그게 인생세간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인생세간의 준말. 네. 그래서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 단군의 건국이념 홍익인간 할 때도 그게 월드의 뜻이에요. 왜? 그래서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 이 뜻이거든. 되겠지? 네. 그래. 인생세간의 준말 옆에 적혀있구나. 네. 빈이 무언을,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지만은, 내 생에 한 번 더 나왔다. 생활 이로호되 이렇긴 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노해라. 단사표음을 또 좋기 여기노라. 자, 단사표 여기도 이제 안빈낙도 한번 적어주시고 빈칸에다가. 네. 거기 잔뜩 나왔습니다. 노노 옹야편에서 인용을 했다. 일단사 일표음 제누항 해가지고 말이죠. 한 그릇 밥과, 사실 한 그릇 밥이 아니라 이 단자가 주먹밥 단자야. 한 개의 주먹밥과 한 쪽박에 물을 마시면서 누추한 곳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꺼리는데 회야 너는 전혀 꺼리지 않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어질도다 회야.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단사표. 누항도 거기서 나오고, 그래 누항사야. 또 좋기 여기노라. 평생의 한 뜻이 온포,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에는 없노해라. 그러면 뭐에 있는데? 자,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서 화형제,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신붕우, 친구들과 신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왜다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왜다, 틀렸다, 잘못되었다, 영어로 따지면 wrong, 그죠? 네, 그 뜻입니다. 왼손도 여기서 나온 거야. 왜다에서. 그래서 왼손잡이들을 옛날 어른들은 싫어했죠. 틀린 손이거든. 이 왼손은 화장실에서나 쓰는 손이란 말이야. 오른손은 이제 밥 먹고 글씨 쓰고 하는 손이고, 중요한 일 하는 것이고. 하여간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 누가 있으랴.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나 생긴 대로 살겠노라.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래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누항사라는 작품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참 그 당시
임진왜란 끝나고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살았죠. 죄도 없이 말이야. 그지? 예.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박일로 선생의 작품은 요거 말고 또 뭣도 있습니까? 선상탄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네, 선상탄도 기회 봐서 나중에 꼭 제가 동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늘 조선 후기 대표작, 가사문학의 대표작 박일로 선생의 누항사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